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마침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첫 물량이 전달됐습니다. 각 접종 장소는 백신 수량과 온도를 확인하고 접종 절차를 점검하는 등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아침 8시 50분쯤 순찰차와 군사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트럭 한 대가 보건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접종 장소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배송이 시작된 겁니다. 파란 상자에 담긴 건 백신 500명분. 보건소 직원들은 상자를 들고 예방접종실로 이동해 10여 분 동안 백신의 이상 여부와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백신 관리이고 이상 반응인데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관리할 예정에 있어요. 이보다 4시간 반쯤 뒤 서울 종암동의 요양병원에도 백신 400명분이 도착했습니다. 병원 냉장고 온도는 5도 안팎. 영상 2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냉장칸에 백신을 넣기 전 온도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보시면서 냉장고 안에 넣으시면 되시고요. 이곳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한 대상자는 모두 240여 명으로 전체의 70%가량입니다. 접종 날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병원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백신을 맞는 준비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던 것 외에는 별 차질 없이 잘 냉장고 안으로. 보건당국은 일요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요양시설 1,900여 곳에 백신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보건소에 도착한 백신은 백신 전용 냉장고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접종을 하루 앞두고 보건소들은 그야말로 철통 보안에 들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강남군의 요양원 5곳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300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보건소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 옆에 설치한 백신 전용 냉장고로 옮겨졌습니다. 백신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입니다.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4도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 적정 보관 온도인 2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냉장고에서 20시간 정도 보관된 뒤 다음날 아침 요양원으로 옮겨져 첫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주변은 경찰관이 24시간 교대로 순찰하고 냉장고는 열쇠로 잠갔습니다. 보관 중 온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누군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할 경우 근무자 5명에게 즉각 알림이 전달됩니다. 그 냉장고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알람이 울리게 돼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요양시설과 재활시설에 의료진이 찾아가 접종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운반 중에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계를 단 아이스박스가 동원됐고 보호복과 의료용 장갑, 백신 접종 안내문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페이스 실드 그리고 보호의 또 그 라텍스 그 고무 장갑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접종을 하게 됩니다. 백신은 각 요양시설에 10개 단위로 남는 일이 없도록 접종 대상자 수보다 조금 적게 제공됩니다. 백신이 모자라 접종하지 못한 경우 보건소에 직접 와서 맞게 됩니다. 백신을 맞게 되는 과정 쭉 점검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사고 예방에 지금 중점을 두고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건소 가운데엔 백신을 일주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와 일정 협의가 필요해서인데 백신 상태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예약을 잡아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 작업 때문에 이제 일주일 정도 여유 두고 하고 있거든요. 보안 시설 다 돼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보건당국은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닷새 안으로,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은 다음 달까지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만 명분이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운송 과정에서 차질도 빚어졌습니다. 제주로 보내려던 백신은 적정 보관 온도를 벗어나서 전량 교체됐고 엉뚱한 곳으로 잘못 배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컴컴한 새벽 1톤 트럭이 줄지어 이천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 1,900여 곳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배송하려는 행렬입니다. 밤새 분류와 포장 작업을 거친 뒤 트럭 55대에 나뉘어 배송될 분량은 17만 명분. 새벽 5시 50분, 군과 경찰의 호위 아래 드디어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수송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지만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곳에 백신을 배달하다 보니 다른 병원의 백신을 잘못 가져가거나 저희 다른 병원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출발하기 전 검수 과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배송 시간이 2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던 백신 1,250명분은 수송 용기의 온도가 적정 온도 아래로 떨어져 전량 교체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용기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정부는 해당 백신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폐기하는 대신 나중에 다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발생했던 백신의 경우에는 보관 온도에서 약 0.5도씨 정도 벗어난 상황이었고 또 동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만 명분과 화이자 백신 5만 8천 명분 수송까지 예정된 상황. 정부는 콜드체인을 빈틈없이 유지해 국민에게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렇게 앞서 전해드렸듯이 코로나19 국내 첫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내일 오전 9시부터 차례로 접종되는데요. 역사적인 첫 백신 접종 1호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영원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내일 오전 9시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2월 26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시작이 되고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에 65세 미만의 입소자, 입원자 그리고 종사자가 접종 대상이 됩니다. 첫날 접종만 5,200명 넘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1호 접종자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이미 접종이 시작된 영국은 90살 할머니가 미국에서는 이민자 출신의 흑인 여성 간호사가 첫 주인공이었습니다. 고령층이나 의료진이 대표에 먼저 맞으면서 백신 거부감을 최소화한 겁니다. 특히 미국은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에서 첫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국내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1호 특정이 어렵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모두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1호 접종자를 특정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모두 다 1호 접종이다. 요양시설에서 이동이 가능한 입소자는 보건소에서, 그렇지 않으면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접종합니다. 요양병원은 백신 배송 뒤 5일 안에 자체 접종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다음 달까지 28만 9천 명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백신 도착 후 5일 이내에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백신 운송 트럭이 군용차의 호위를 받으며 요양병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도착한 백신은 20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으로 곧바로 전용 냉장고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이 가능해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백신을 받았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입니다. 이곳 요양병원 접종 대상자는 120명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마쳤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던 곳에 접종 장소를 마련하고 이상 반응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처치 장비도 준비해뒀습니다. 접종 대상자가 많은 일부 요양병원은 날짜를 나눠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착 후 5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체 접종을 하는 요양병원들에 대한 시설 점검은 2월 22일까지 완료가 됐었고요.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접종 대상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백신 접종으로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종사자들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들이 백신을 잘 맞고 나서 되면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국 요양병원 1,600여 곳 가운데 290여 곳에서 1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 배송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의료진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비는 강화됐고 또 접종 모의 훈련까지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냉동고가 있는 건물 안.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치 흐트러짐 없이 주변을 경계합니다. 백신 도착을 앞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최종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영남권 접촉센터에 최대 가용 병력과 장비를 동원 전진 배치되었으며 사전 유해 요소 제거 및 백신 탈취 등 우발 사태 상황 대비해 만전을 백신을 접종하는 예방접종센터도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접종 대기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순서에 따라 예진을 거쳐 주사를 맞습니다. 의료진은 냉동 상태인 백신을 녹이고 희석해 접종을 준비합니다. 접종 후 혹시나 모를 부작용에 대비한 장소와 비상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의료진이 안에 지금 상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나필락틱 쇼크는 해결됩니다. 거의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응급실이 앞이니까. 접종 준비는 모두 마친 상황. 서울을 제외한 전국 4곳에 차려진 예방접종센터는 다음 달 3일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 시작됩니다. 고위험 시설에 이어 의료진까지 접종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는 당장은 맞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상도 없지만 질병관리청에서 그 장소를 시군보건소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아 1004의 섬으로 불리는 고장입니다. 경찰차의 호위와 특전사의 철통 경호 속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합니다. 지난해 도착한 백신은 100명분. 전담에서는 전날 모두 1,900여 명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상 반응이 있게 되면 우리 도에 있는 이상 반응 신속 대응팀이 있어요. 두 팀이 있는데요. 바로 현지 바로 투입을 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 또 기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중앙 신속 대응팀하고 연계해서 결과를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거든요. 이번 첫 백신 접종 장소는 자치단체 보건소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접종센터 등입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에는 사람이 사는 섬만 276개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에서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병관리청에 건의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병원선 2척이 다니는 섬, 무의도만 해도 166개나 됩니다. 전라남도는 병원선에서도 접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백신의 안전한 운송과 보관. 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긍정적이어서 일반인 접종이 시작될 때는 섬 현지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 5만 8천 명분이 내일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번 주말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3월 중에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공급받은 화이자 물량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5만 8천 명분의 백신은 공항에서 나뉘어 5개 예방접종센터로 1차 배송되며 다시 82개 자체 접종기관으로 옮겨집니다. 첫 접종은 오는 27일 오전 9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지며 국립의료원 종사자 등 300명이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은 화이자 백신의 보관과 해동, 주사제 희석 방식 등을 교육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중앙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권역의 예방접종센터의 그 접종 인력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진들이 나와서 참관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회 접종인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 20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3주 뒤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같은 코로나19 전담병원에 근무하면서도 다른 백신을 맞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환자 치료를 맡는 의료진은 화이자, 일반 병동 근무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백신은 종류에 따라 우려를 논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진의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백신은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또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진에게 배정하였습니다. 코백스 물량과는 별도로 화이자사에서 직접 받는 백신 도입을 위해 검증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정심의기구인 중앙약심위를 열어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허가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 화이자 백신의 효과도 새로 보고됐습니다. 실험 조건의 통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인 120만 명을 실제 접종한 결과인데 예방률 95%로 나타나서 3상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은 약물의 양과 접종 횟수, 비교군, 보관 온도, 참가자의 연령대 등을 세밀하게 정한 뒤 그 기준에 따라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온 화이자 백신의 최종 예방률은 95%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 결과도 94%의 예방률이 나왔습니다. 실험 실적 조건이 잘 지켜지기 힘든 일반 환경에서도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온 겁니다. 접종을 그냥 무작위로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그대로 모아서 연구 대상자로 삼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은 이스라엘 주민 120만 명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 60만 명, 미접종자 60만 명으로 나눠 1, 2차 접종 상황에 따라 부문별 효과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1, 2차 접종 완료 후의 예방률이 모두 높았고 최대 94%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예방 효과는 1차 접종 2, 3주 후에 57%, 2차 접종 후 일주일 뒤에는 94%를 보였습니다. 확진 판정 여부의 경우 1차 접종만 받았을 때는 46%, 2차 접종까지 마쳤을 때는 92%였습니다. 중증 예방 효과 역시 각각 62%와 9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실제 환경에서 진행돼 동료 평가까지 거친 첫 번째 대규모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We were surprised because we expected that in the real world setting where cold chain is not maintained perfectly and the population is older and sicker, you will not get as good results as you got in the controlled setting of the clinical trials. But we did. The vaccine worked as well in the real world like it did in the clinical trial. 이번 연구에서는 연령대와 기타 질병 여부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에도 백신 효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의학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대구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할 만큼 늘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 대구 지역 본부입니다. 한창 바빠야 할 시간이지만 건물 3층은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고향인 경북 의성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된 겁니다. 이미 동료 3명에게 바이러스가 퍼졌고 가족까지 연쇄 감염됐습니다. 설 명절 이전에 시작된 의성 지역 감염이 명절 가족 모임 등으로 대구로 확산한 겁니다. 의성 지역 감염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합니다. 경북 의성군 가족 모임 그리고 의성군 온천 모임 관련해가지고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95명입니다. 의성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첫 발생 이후 10명을 밑돌던 확진자는 불과 열흘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인구 5만 명 남짓한 지역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지역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나 하나쯤 괜찮다는 인식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우려했던 명절 가족 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에 해이해진 개인 방역과 당국의 허술한 방역 조치가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의료센터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채취한 코로나19 표본에서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변이 발생이 지난 2주 동안 12.7%로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이 변이가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면서 일부 백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도 있는 변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뜨거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배를 타고 가덕도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국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신공항 부지 현장을 찾은 겁니다. 지금 여기 배가 머물러 있는 바로 이곳이 앞으로 가덕 신공항이 완공이 되면 육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공항 추진 상황과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당초 예산을 초과한 28조 원이 들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힘을 실어준 겁니다.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신공항 완공을 위한 속도를 강조하며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 실무진들의 곤혹스러움이 있겠지만 국토부의 의지가 없으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장에 동행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가 마치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언론에 비쳐 송구하다며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된 만큼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조속한 입법을 주문하며 정부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신공항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의당도 가덕도 띄우기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을 위해 부산에 이어 가덕도까지 찾자 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곧 탄핵 사유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이번 방문이 명백한 선거 지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명백한 선거 지원 운동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과 문 대통령의 방문을 연관지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부산 일정은 보궐선거와 무관하다며 논란 차단에 적극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행보가
4.7 재보궐선거만을 위한 선거용 공약이라는 편협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로 한국판 뉴딜 현장으로서 11번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2번째 현장 방문이란 점을 강조하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뜻을 모은 특별법에 문 대통령의 전격 방문까지 이루어지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보궐선거의 최대 논란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달 초 국토부가 국토위 위원들에게 전한 보고서는 여야가 특별법을 논의하기 전 부산시 제안에 따라 이전에 발의됐던 법안만을 갖고 보완해야 할 점을 정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후 첫 공개 토론에 참석해 향후 공수처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사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첫 공개 토론회에서 먼저 처음에 자리를 고사했던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수사 경험이 별로 없다. 특검 갔다 온 게 전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맞지 않는 자리라고. 하지만 이후 공수처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걸 보고 저도 이 공수처와 검찰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장 경계한 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4월 선거는 지금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증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그렇게 해서 좀 중립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일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또 대통령과의 한 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한 라인은 없고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요청은 없으실 겁니다. 네. 수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경우 사퇴 요구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임기를 안 지키면 제가 초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제도의 안착 자체에 아마 문제가 상당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선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면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10분 동안 이어진 공개 토론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가장 강조한 건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앞으로 공수처가 맡을 사건과 수사 방식, 결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내용을 3년간 심리한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일본 위헌으로 본 재판관도 절반에 육박해서 논쟁이 계속될 여지도 남겼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모 씨는 키우던 반려견이 실명위기에 빠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탓이라고 본 이 씨는 수의사가 부당진료를 했다고 SNS로 알리려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 이 씨 측과 정부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씨 측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적시된 사실이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에 관한 거라면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법 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열린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최근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해지고 있어서 명예훼손적 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 관련 사실이 공연히 적시된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사실 적시를 처벌하는 주체가 국가일 경우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된다며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헌재 내 반대 의견도 절반에 육박한 만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현역 복무 뒤 예비군까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전역한 A씨는 이후 5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예비군과 병력 동원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와 민간인을 학살하는 미군 동영상 등의 영향을 받아 비폭력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역 복무도 안 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설득해 어쩔 수 없이 입대했고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현역 복무를 마치고도 여러 해 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하고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만큼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정당하다고 본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만큼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이 진지한 양심에 따랐는지는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폭력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시민단체 활동가 등 2명의 상고심에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비폭력 평화주의보다 군대 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병역을 거부했다거나 폭행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개인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심사하려 들고 선별하려 든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예비군까지 확대됐지만 대법원은 깊고 확고한 신념이 증명돼야 한다는 기준을 또 한 번 제시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대체역 희망자가 늘어날지도 관심입니다. 예비군 가운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대체역을 신청한 사람은 아직 1명뿐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대체 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2,052명. 이 가운데 9명은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이고 나머지 인원은 현역 입영 대신 대체 복무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대체역 심사위는 예비역 9명 가운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모 씨에 대해 대체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 씨는 앞으로 예비군 8년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에서 급식, 보급 등의 보조 업무로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다른 종교적 신념자 A씨도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호와 증인 외에는 처음이고 기독교 이제 주류 기독교에서는 병무청과 대체역 심사위는 이에 대해 심사 중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개인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 300여만 명 가운데 개인적 신념으로 대체역을 신청한 사람은 오 씨 1명이라고 병무청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예비역의 개인적 신념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현역은 물론 예비역까지 신념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방지법 마련에 나선 국회가 이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는 내용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6개월 입양 아동이 부모에 의해 온몸이 부러진 채 숨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왜 학대하셨습니까? 상황단에 들린 속보도인은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방송을 통해 사건이 조명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정치권은 지난 1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에 법정형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에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습니다. 새로 생긴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을 더 무겁게 적용하는 겁니다.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변호사와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입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달목거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받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선다니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이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보고받고 또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인데요. 이번 부산 가덕도 방문을 두고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원 장한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부산을 전격 방문한 문 대통령, 특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또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은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게 이제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인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감회 깊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권 신공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정치적 고향인 PK입니다. 거기에 그동안 지역국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수많은 정권들이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들을 어쨌든 특별법 통해서 그리고 또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변함없이 물리는 일 없이 뒤집어지는 일 없이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에 굉장히 퇴임 이후에도 그 지역에 가서 사셔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뜻깊은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보궐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다양한 해석들이 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보궐선거가 40일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관건 선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그런 부담감 안고서 부산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지금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야심차게 아마 집권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끄집어냈을 텐데 여기에 국민의힘 부산시 차원에서도 맞불을 놓아가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사찰 문건 등을 국정원 발 가치함기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 이 또한 사실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문제제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론들도 있었는데 역시 부산시장 선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당 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서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의구심을 살 법한 행동들을 이어갔기 때문에 두고두고 훗날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야당에서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면서 곧 탄핵 사유라고까지도 말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의당 역시 비판의 가세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 하는 이런 아주 볼성사나운 그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은 중지하기 바랍니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사유다라고까지도 규정을 하면서 격앙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하고 관련을 짙게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라는 게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서울도 보궐선거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서울도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서울하고 부산 빼놓고 나머지 지역만 돌아다닌다면은 그러면은 또 안 오면은 거꾸로 만약에 대통령이 부산을 안 온다. 그럼 또 안 온다고 홀대한다고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준비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판 뉴딜로 지역 방문하는 게 11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 2번째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매표행위다,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안을 통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
특히나 부산 지역 후보들 모두가 다 찬성하는 공약으로 또 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게 어떻게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 공약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견제구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정의당 대변인의 발언도 들어봤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여권이 되게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좀 4대강과 차이는 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4대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대강 사업을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대운하 사업을 이제 4대강 사업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 지금 이거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약 사항이었고 또 공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또 밀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수건 사업이고 국토 균형 발전 사업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당성 또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이제 과제가 될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따져볼 부분들, 예산이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던가, 또 환경 오염의 오염의 이제 우려가 크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가가지고 신공항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걸 추진하고 이러는 것까지 이거를 4대강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청와대는 이제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아무것도 못하냐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역 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거를 앞두고 권력이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구심의 정황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차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 같이 함께 참석해서 인사 중에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더군요.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잘 아시는 것처럼 드루킹의 댓글 이런 사건에 같이 공모했던 혐의로 1심 유죄, 2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 여부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이 됐고 이 내용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공작이 가능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지점이었고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인사 중에 송철호 울산시장,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고 알려진 울산시장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지난날 검찰의 숱한 수사가 있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기소가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거에 개입한 내용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죄가 된다면서 재판에 넘기게 된 것이죠. 지금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2018년도 선거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을 방문합니다. 선거 전에 이 같은 방문 행위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훗날 시간이 지나고 밝혀지게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엄정한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께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함께 참석했던 인사들의 면면이나 나와서 행동하거나 발언했던 모습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가덕도 신공항 공약했죠. 그러면 이 문제 풀어가기 위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에 들어서 이 동남권 신공항 국회와 함께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행보들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관련된 물음을 던지는 건 매우 지극히 당연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지역 방문, 과거 정권에서도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경북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진박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이래버지 어려운데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보시면 배색이 짙어지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면 매번 선거 때마다 정부는 손 놓고 놀고 있으란 말입니까? 예,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야가 공수만 바뀌고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네, 뭐 선거 때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당연히 반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 이 부분은 이번 가덕도 신공항 그 예정지 방문하고 좀 얼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TK 이 방문은 사실 이거는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예. 당시에 이미 이제 그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진박을 갖다 감별하고 하기 위한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상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가덕도 신공항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방문에는 이제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장관, 그야말로 당정청이 모두 다 지원을 한 셈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부산 보궐시장에 대한 여권에 좀 초조함이 묻어난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책임감은 조금 남다를 겁니다.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 지금 지난 기간 국토부에서 나타났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하겠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국토부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른 결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야당은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면 되는데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 이거 선거를 앞두고서 엇박자 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이런 의구심이 되게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함께 있는 정당의 인사들까지 모두 총출동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 내용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죠. 앞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한탄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권을 통해서 탄생됐잖아요. 지난 기간 과거 정권에 있었던 문제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2014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병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사진을 같이 찍은 것을 현수막에 게재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던 게 대통령의 지난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날 대통령이 촛불 정신을 얘기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역 방문을 하면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시절에는 네. 같이 총선 등을 앞두고 방문했던 게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여건이 상당히 열세에 취해져 있는 선거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가덕도 신공항을 앞두고 강력한 물량 공세와 그리고 법안 처리,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을 담보로 표심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예. 설령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바로 1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여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예, 여당 지도부도 이제 부산행이 올해만 지금 4번째인데 이 여권에 초조함이 묻어난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면이 없지 예. 않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신공항을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느냐 예. 뭐 충분히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것과 대비되면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오랫동안 사실 물밑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정부 끝나기 전에 아직도 추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부산에 확실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눈에 보인다고 봐요. 예. 하지만 장관들까지 이제 대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는 게 벌써 20년 넘게 정권 바뀔 때마다 세워졌다 엎어졌다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못을 박으려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에서의 입법 통과 플러스 행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약속 지킨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가서 여당 후보들하고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금 재판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역단체장들 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일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가덕도가 워낙 큰 이슈에서 이견을 달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위 소위에서 회의했던 내용들 속기록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씩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는 가덕도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부산 지역을 조금 떠나서 전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습들, 이 소위 속기록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여전히 담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이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짚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없이 일사천리로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혹여나 문제점들이 발견되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까지 면밀히 여야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가덕도 신공항 그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7가지 항목을 들면서 사실상 오늘 뭐 반대 의견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표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우려를 표명한 셈이 됐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혈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갖다가 쓰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돈이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또 교통 영향, 교통 평가, 그다음에 환경 평가, 요모조모를 다 따져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한다. 그렇다면은 뭐 그거는 국민의 의견이니까 또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낸 가덕도 관련 문건도 이 부분 2가지 부분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다 함께 옮길 경우에 군공항까지 함께 옮길 경우에 그럴 때는 이런 추가적인 28조에 가까운 추가적인 돈이 총 28조에 달하는 6천억 원에 달하는군요.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거 안 하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얘기를 해야죠. 얘기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또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따라가는 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난번에 산자부 공무원들이 문건 폐기하고 대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요모조모 따져보면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결정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그 문건 뒤에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공무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하고 일하는 게 저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일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박합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논란 속에 이제 오늘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그 부산 지역 의원들은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국토부 맥락입니까? 내부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왔기 예. 때문에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제 부산 지역이라고 한정돼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한 20여 년 되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긴 역사 동안 여야 모두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산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면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연장선상과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죠. 다만 이제 변창흠 장관이 현재 국토부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과연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로 점철지어 끝나더라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당정청의 모습들이 이어지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가덕도 특별법, 정부도 또 여야 국토위원도 사실 난감해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번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예, 먼저 국토위원 가운데 조홍천 민주당 의원 실시 설계전 공사부터 한다. 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송한석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전지전능한 법이라도 부칙을 달아서 무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다. 이렇게 또 거세게 비판을 했군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내일 본회의 처리가 무사히 통과될 거로 좀 전망이 되는데 이게 통과돼도 괜찮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가 부산 선거 눈치 보니라고 사실 뭐 국민의힘도 반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뭐 반대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국민의힘 측에서 국토부 장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여야가 의견이 딱 일치가 됐습니다. 쉽게 통과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문제, 환경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들을 함께 포괄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졸속 통과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행정부가 정말로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 머리를 좀 맞대고 이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는 게 향후적인 조치로서 필요한 사항 아니겠느냐. 뭐 지금으로서는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국회 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네. 뭐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다면은 이 통과가 정말로 지역 발전에 또 국민을 위해서 또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또 좀 그러는 추가적인 입법 또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입법이라든가 이제 감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우려가 좀 됩니다. 예. 사실 4월 7일 보궐선거가 아니었으면 이 법안을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 발의했던 게 지금 한정희 장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발의를 하면서 당론으로 발의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국토위 소위에 들어가고 나니까 집권당의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조홍천 의원이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 이런 방식으로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김해신공항 문제가 났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타당성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늘 제기해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의 특수성상 부산 지역만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을 바탕으로 집권당이 너무 강하게 좀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어쩔 수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적 미래를 좀 보면서 진지한 고민들을 법안 처리 최종 전까지 내일 본회의 과정에서 찬성 토론, 반대 토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예. 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좀 당정이 이견을 좀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당정청이 최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검찰 개혁 이런 이슈를 놓고서도 잇따라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이런 이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속도 조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워딩이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그건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려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권 개혁 안착 그 메시지를 두고 서로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다라고 꺼내면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이 파문과도 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박범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관, 행정부서 부처의 수반으로 가는 장관에게 예. 지금 막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됐고 그래서 시스템 안착이 중요하고 그리고 새롭게 조정된 조직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 자연스러운 얘기가 만약에 이것이 다른 시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속도 조절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박범계 장관한테 이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거를 갖다가 다른 상황으로 접목시켜가지고 속도 조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폐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거 정말 정확한 워딩이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돼서 얘기를 이제 합쳐서 보면은 네. 이거 속도 조절 아니야라고 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죠. 예.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일을 뭔가 벌리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도 어차피 민주당의 공약 사항이니까요. 예. 또 자신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해놓은 거를 안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착에 조금 더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1년밖에 안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지금 이렇게 속도 낼 때 가속도 내지 않으면 예. 만약에 재보궐선거 지거나 또는 분위기가 바뀌었을 경우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레임덕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예. 큰 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자리가 임명장 수여식이었다. 그 다음에 입장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놓고 본다면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레임덕으로까지 해석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이견이 있거나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와대 내 온건파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기류들이 조금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노영민 전 비서실장 체제에 있을 때 추윤 갈등이 극대화됐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가 완전히 정권이 코너에 몰리는 상태까지 갔었죠. 하지만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을 겪으면서 다시금 청와대가 굉장히 큰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조용하죠. 근데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윤석열 총장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추율 갈등이 극대화되는 상황들처럼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강력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때 가서 무너지게 되는 쪽은 아마도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건데 아마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청와대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이 미래 권력을 바탕으로 당은 새롭게 움직여야 되는 동력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당분간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마찰들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른바 이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한마디를 했는데 기존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시행 시기를 또 언제로 하느냐,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속도를 조절할지 이 속도가 적당한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는 거라 지금 수준에서는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3월 발의 6월 처리가 맞습니까? 그 일정은 변함없습니까? 지금 현재 당에서는 그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유영민 비서실장, 대통령 의중은
혼선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취지였다라면서 이제 뒤늦게 수습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좀 미묘한 파장이 일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난지원금 또 추진 과정에서도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공개 방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의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고요. 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네. 사실은 이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예. 식이에요. 그리고 따옴표, 이 따옴표라고 하는 거는 인용이거든요.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했나가 중요한데 마치 이제 부총리한테 당대표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고위 공무원에 대한 나쁜 사람 그 발언이 연상되게 되는데 예. 그럼 굉장히 좀 의도적 아닌가. 사실은 그 국간 살림을 맡은 홍남기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 사이에 지금 이 논쟁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이 경제 위기에 맞서서 예산을 얼마만큼 확장적으로 풀 것이냐. 살림 맡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빚을 너무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낙연 대표라든지 정치권에서는 다 소상공인들 만나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듣고 와가지고 그 민심을 갖다가 전달할 때는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뭐 비난보다는 건전한 토론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예. 이낙연 대표가 조금 마음이 급한 거 아닌가. 요새 뭐 지지율도 좀 떨어지시고 그래도 마음대로 좀 안 되시다 보니까 마음이 예. 급한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공무원들과 정치인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언론에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표현 자체는 좀 자제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당정청이 이제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살짝 엇박자가 나올 때마다 레임덕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는 당정청 공조에 흔들림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권의 멘트와 그리고 예.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기류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이 보편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 등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맞춤형 지원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치권의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권은 당연히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맞춰서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순간 국가의 재정 문제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들이 발생할 겁니다. 적정 수준의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지난번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고 나니까 이런 공직자들의 행동을 오히려 훨씬 더 위법한 행위로 제약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타파해야 되는 행동일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시일이 지나면 하나둘씩 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예,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굳건히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28%라는 압도적인 1위를 나타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28%가 압도적인가요? 예전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뭐 35% 이랬던 적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1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건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추세고 상대성이라고 봐요. 예. 지금 이낙연 대표나 윤석열 총장이나 뭐 언론선상에서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또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언론에서 사라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고 반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들에게 뭔가 자신의 선명성 그리고 또 코로나의 어떤 그 민생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노마크 찬스에서 혼자 열심히 뛰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지율이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된다 후보 경선이 됐을 때라든지 또 다른 소위 이제 충돌 국면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또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게 뭐 대세다 또는 뭐
압도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관망하는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예.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네. 좀 두드러져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누가 뭐래도 여권 내에서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희소성이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오로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든 행보들을 많은 정치인들이 보여왔는데 지난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단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집권 4년차, 5년차 들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매우 당연하죠. 그래서 그 정권을 이어가겠다는 후보가 그대로 정권을 창출했던 전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이명박 정부를 이어갔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의 시즌2라기보다는 새로운 기대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분들의 표심이 모인 게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라고 열망을 갖고 있는 국민분들이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수치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지지가 일부 모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만약 윤 총장이 검찰총장의 직을 벗어던지고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이런 상황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윤 총장이 난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의 주자를 찾아서 야권에 다니던 후보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측면이 확고하게 굳어지기까지는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로 가야 될 예. 길이 멀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만약 총장 임기를 다 채우고 나온다면 너무 뒤늦은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늦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가지고 진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면 검찰 조직을 사실상 죽이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4월 보궐선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과연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본인의 마지막 수를 던지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남아있는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앞으로 대선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변수가 많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주셨는데 특히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모른다, 또 무응답한 비율이 36%, 그러니까 부동층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부동층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실망을 했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지금 보궐선거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전혀 안 납니다. TV 토론 하는데 하는 줄도 몰라요. 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한 이유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그대로 소위 말해서 무당층, 중도층, 무관심층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짜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정치 이슈가 나타나면 또 새롭게 빠르게 네. 결집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금 뭐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이 중도층이 물론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 그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투표율 같은 것도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하나의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예. 아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이렇게 높구나. 이거에 대한 반증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좀 치고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기본 시리즈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1호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또 부동산법 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네.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재명 지사가 승부수를 던졌어요. 예. 기본 소득에 이어가지고 기본 주택입니다. 이번에는 네.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 없으면은 집 30년 동안 장기 임대해주겠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예. 공공기관이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처음에는 조그마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이것이 확대되면서 물론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겠지만 예. 상당히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괜찮다. 다만 이제 이것이 대규모 됐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국민의 어떤 눈길을 사로잡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권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예. 여권에 있는 차기 주자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내놨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는 역시나 찬스에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야권에서는 또 이렇다 할 후보가 네. 윤석열 총장을 야권 후보로 뭐 구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고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예. 유의미한 지지율이 좀 잡히지 않을 뿐이죠. 아,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 야권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표심이 좀 몰려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여권 후보로는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와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에 열광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지지층들의 흐름들을 계속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총선 전까지는 황교안 대표에게 그 지지율이 한때 모여져 있었던 힘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선택과 그 이유에 따라서 이런 지지층들의 힘이 분산하는지 여부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면서 계속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사실 보여왔는데 예. 이번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선거 국면들을 가져가는지 여부가 또 핵심적인 분기점이 되는 터라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정치 행보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까지 좀 시간이 남았는데 앞으로의 여론조사 추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특위위원들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1호 접종자 누가 되는지는 그걸 물었었는데 비밀이래요? 아니 비밀이 아니고 내가 전국에 몇 개가 설치되고 하루에 몇 명쯤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는 전국에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앙센터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방역지역이 괜찮나요? 네, 지금은 괜찮나요? 네, 3일절날 9명만 집회. 천안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되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면내과 전문이고 그러면 지금 저 상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호 접종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1호 접종자는 그렇게 동시에 하다가 우연히 제일 빨리 맞는 사람이 1호가 되는 겁니다. 1번이 외국 같으면 상징적인 분들, 뭐 최고령자라든지 국가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 1호 접종자가 누가 될지 많이 궁금해요. 저 계획에 의하면 이제 순서해가지고 우연히 몇 초라도 빨리 되는 분이 1호 접종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여기 아스트라제네카를 요양병원에서 65세 미만은 옆 병상에서 맞고 또 65세 이상은 안 맞고 이게 복잡하고 막 한 게 우리 동생들 참 많으신데 이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늦게 들어오면서 이 생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문제예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이 혼선이 빚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구분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는 아무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안에 65세를 맞아서 안전에 문제 하나 터지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지는 문제 때문에 아예 안전하게 빼버린 거예요 사실. 효과만 본다면 해야지. 안전하고 좋은 백신을 먼저 못 구하고 정부가 소홀히 한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그걸 이제 변호하려고 하니까 좀 공세가 안 거지. 근데 이실주기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에 있는 거를 나눠야 돼. 주사기로 뽑아내야 돼. 요만 딱 0.3까지 뽑아서 하면 잔류액이 없도록 한다는 거지. 자, 우리 연습 한번.
도쿄올림픽 성화가 다음 달 일본 전국을 돌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일부 지역은 뛸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데다 성화 봉송에 공개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21일간의 대장정을 한 달 앞두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최대한 밀집을 피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 인사가 뛰는 곳에 사람이 몰리지 않게 주자 명단도 출발 30분 전에 공개하는 등 고육책을 내놨습니다. 万が一過度な密集が発生した場合には安全安心を優先してリレーを中断することもありえます。なるべくライブ中継でご覧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하지만 일본 내 감염 상황이 지역마다 달라 성화 봉송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토치기현은 외출 자제 요청이 내려져 있어 실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現在の栃木県内の状況に鑑み当分の間判断を保留をすると 도쿄올림픽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시마네현 지사는 성화 봉송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전국에 감염이 크게 확산해 긴급 사태가 발령될 경우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オリンピックの開催自体に問題がある、今の状況では問題があると。でそれを盛り上げるイベントを7200万かけて県として関与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県民の理解を私は得る自信がないと。 선수들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도 어려워졌습니다. 한때 참가자에 대해 백신 의무화를 추진했던 IOC도 세계적인 공급난과 선수들의 반대 여론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Not compulsory, we can't do that. Some parts of the world, religion legally, but it's certainly being encouraged. 관중을 입장시킬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아 입장권 판매 관련 업무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다음 달 성화 출발 즈음에 대략적인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감염 상황 속에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의 관변 매체가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중국 영토 표시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한중 양국이 올해를 문화교류의 해로 정했는데 교류 얘기를 꺼내기가 무색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에 그룹 방탄소년단 기사가 실렸습니다.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발표 자료에 중국 영토가 일부 잘못 표시됐다는 내용입니다. 분쟁 지역인 티베트 남쪽 일부가 중국이 아닌 인도 영토로 표시된 지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인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반발을 소개하는 기사지만 BTS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BTS 본인들도 아니고 소속사의 사업 보고서 한 페이지까지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배경에 쓰인 지도를 네티즌이 트집잡자 관변 매체가 문제를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BTS가 한국 전쟁 때 한미 양국이 겪은 고난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거론했습니다. BTS를 미중 갈등 속에 미국과 결부시키더니 이번에는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분을 갖고 있는 자매지입니다. 김치가 중국 음식의 일부라는 취지의 기사도 여러 번 게재해 반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한한령으로 한중 간 문화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상대국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도 잇따르면서 올해가 한중 문화교류의 해라는 사실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상습 폭행 등 학대를 당한 장애 아동들의 부모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서구청이 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할 때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집단으로 아이들을 학대했지만 원장은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은 구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심의위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불안이 커짐에 따라서 법무부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등을 맡을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출범식에서 추진단이 아동학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3%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예상을 웃도는 수출 증가세에도 코로나19 3차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상품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7.1%로 제시해 기존 5.3%보다 1.8%포인트나 올려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건 소비 부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민간 소비 성장률을 기존 3.1%보다 1.1%포인트나 낮춰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사형 조정됐고 어떤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오래 좀 지속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는 좀 더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은은 고용 전망을 어둡게 봤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취업자가 1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증가폭이 8만 명으로 줄었고 실업률 전망치는 3.8%에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과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고려한 가운데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기 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32만 8천호가 늘었다고 하지만 그중 85%는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은 장기 공공주택 가운데 행복주택이나 매입 임대, 10년 분양 전환, 전세 임대는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천선이 무너졌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해서 3,1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집중 매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1조 9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천선이 붕괴됐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4.71포인트, 3.50% 급등해 3,1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1.50% 올라 시작한 지수는 장중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3,099.69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9,600억 원 이상, 기관 투자가들이 9,7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에 큰 몫을 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1조 9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해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9.19% 오른 14만 8,5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4% 넘게 올라 8만 5,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3.3% 상승해 936.21에 마감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던 금리에 대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켜줬다 그렇게 그리고 인플레가 나타나더라도 이 연준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와 반도체 등에서 중국 견제 공급망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희토류 관련주 세노텍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띈 가운데 의료 정밀과 의약품이 각각 7.10%, 5.40%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넘기도 쉽지 않지만 3,000선 아래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음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프로야구 신생팀 신세계그룹 이마트 야구단과 계약한 추신수 선수가 오늘 귀국해서 미국에서 못한 우승을 한국에서는 꼭 이루고 싶다며 코로나19로 지친 팬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추신수는 2주간 자가격리 후 다음 달 11일 신세계 선수단과 합류해 4월 3일 개막전에서 동갑내기 친구 이대호와 맞대결합니다.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일단 엔진 연소 시험에 또 성공했습니다. 두 차례 연소 시험 성공에 따라 다음 달 실제 발사 때와 똑같은 130초 연소 시험에도 도전합니다. 시험이 모두 끝나면 오는 10월 실제 위성과 비슷한 무게의 모델을 싣고 1차 시험 발사에 나섭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브로스카이트 전지의 소재 결함을 줄이고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25%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효율이 향상돼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가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군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신세대 군 간부들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한 달 새 두 차례나 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 간부들의 정치,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며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세대 인민군 지휘 성원들의 정치의식과 도덕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 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 내의 혁명적 도덕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군의 존망과 관련된 운명적 문제라며 도덕 기풍 세우기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90년대 이런 그 고난 행군의 길을 걷고 이제 2000년 들어와가지고 장마다 이런 게 다 겪은 세대들 아니겠어요? 신세대의 중간 간부들에게 나름대로 이 사상 교육 그리고 도덕 교양 이 강화를 통해 가지고 체제 결속을 이끌겠다는 대대적인 군 지휘관 교체 승진 인사도 이뤄졌습니다. 해군 사령관과 공군 사령관이 바뀌었는데 원래 대장이 맡았던 자리에 중장이 임명돼 세대 교체를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방상과 군 총정치국장은 원수 바로 아래인 차수로 승진하고 중장 5명, 소장 27명의 승진 인사도 이뤄졌습니다.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규모 승진 인사를 통해 군부의 불만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정에 성과를 내기 위해 김 위원장은 경제에 이어 군도 직접 챙기는 등 고삐를 단단히 잡는 모습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오늘 정오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5톤 화물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와 유리,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사고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에콰도르 교도소 4곳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폭동 과정에서 17명이 더 숨져서 전체 사망자가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교도소에서는 두 범죄 조직의 교도소 내 주도권 다툼으로 무기를 동원한 폭력 사태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연일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낮에는 얇은 코트 하나만 걸쳐도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 조금 높아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고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7도가량 높아지며 4월 상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에 건조함을 완화해주는 단비가 내렸는데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고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60mm,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고 중부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5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5도, 광주 15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내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많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이틀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